자, 이제 그 서론을 충분히 이제 보셨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2차 시로 들어갑니다. 2차 시에서는 스테이지 1에 있는 과제 2개를 우리가 보고, 또 학생용 교재의 뒷부분, 마감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이제 단원 개관을 먼저 해설서를 보고 할 것이고, 선생님들 자리에는 해설서와 학생용 교재를 같이 펴놓으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할 거고요. 단원 개관을 해설서로 한 다음에 학생용 탐구하기를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용의 맨 마지막 매 스테이지 끝에 나오는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 그리고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 이 부분까지 해서 총 2차 시로 남은 시간 12시까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2학년의 첫 단원 스테이지 1은 유리수를 새롭게 보자. 차례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그 차례가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해설서에는 이렇게 유리수와 순환소수다 이런 이제 원래의 교육과정 용어를 선생님들을 위해서 달아놨습니다. 유리수와 순환소수. 유리수는 엄격히 따지면 중1에서 학습한 거고요. 여기서는 유리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순환소수, 소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해설서 첫 장을 넘기면 단원 지도의 핵심 방향, 핵심 지도 방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단원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지도 방향을 꼭 읽으시고, 이 부분에서 비록 한 5줄, 6줄, 7줄 이렇게 나오지만 또 어떤 단어는 한 장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길게 나간 부분은 과거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안내를 자세히 드린 거고, 이렇게 또 7, 8줄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 부분을 읽어보면 1학년 때는 분자, 분모가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부, 음의 부를 붙인 것, 그리고 0을 통틀어서 유리수를 하겠다. 유리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유리수 정의가 이렇지 않죠. 수학적인 정의는. 그런데 중1에서는 아직 유리수를 정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의 개념에서 유리수를 끌고 온 겁니다. 초등에서는 유리수를 이제 분수로 그냥 다뤘는데 거기에 음수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부와 음의 부를 붙인 걸로 그냥 그러니까 분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다루는 유리수는 분수 개념으로 그냥 다루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양의 부, 음의 부를 붙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중2에 올라오면 이거를 다시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정의를 바꾸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교과서는 다루지 않지만, 왜냐하면 교과서는 너무 그 교육과정 그 작성 원칙에 충실하고 떨어질까봐 그런 쓸데없는 거를 넣으면, 쓸데없는 게 아닌데 그런 중요한 거지만 넣으면 교과서의 그 불합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무슨 요건이냐면 교육과정에서 한 번 다룬 용어는 2번 다루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 분수라는 말을 저 초등학교 때 다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유리수를 다룰 때 유리수 개념으로 A분의 B를 다룰 수가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교과서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다 과과목에 심사를 받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뤘고, 그것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리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 표현과 관련된 유리수의 성질, 유리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여기의 목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3학년에서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도입하게 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 무한소수 개념을 여기 유리수의 개념에서 다뤄줘야만 3학년 때 이제 거기에 순환하느냐 순환하지 않느냐 이것만 가미해서 2학년에 무한소수의 개념에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연결은 우리 책의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죠.
개념 연결은 현 교과서가 가장 약한 부분이고 교과서는 개념 연결에 전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결국 그 각각의 수학 개념을 분리된 것으로 학습하는 그런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개념을 최대한 연결해서 새로운 개념이 거의 별것 없는 것처럼 새로운 개념은 이전의 개념에 조금 이렇게 무리수는 별거 아니야 무한소수야 근데 순환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전혀 새로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하면서 2학년 때 공부한 이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와 연계를 못 시키면 전혀 새로운 수로 무리수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개념 연결을 최대한 이렇게 했고요. 3학년 책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이 또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와 소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3학년 때 분수와 소수를 다루게 되는데 3학년 때는 정의만 하고 이후에 본격적인 분수 소수는 6학년 때 다룬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도 이제 1학년 올라오면은 분수나 소수 계산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등학교 배웠던 거기에다가 이제 유한, 무한의 개념, 순환의 개념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분수하고 유리수는 같은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분수하고 유리수는 같은 거냐, 유리수가 분수냐. 가끔 학교 시험지에 이제 시비가 걸려서 단체 이제 그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지금도 있어요. 유리수는 분수다. 뭐 이렇게 맞냐 틀리냐. 학생들도 이제 물어보고요. 애당초 이 질문은 이제 우문입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죠. 유리수하고 분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는 소수랑 더불어서 이 분수와 소수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방법. 근데 유리수는 집합이죠. 집합. 수의 어떤 분류예요. 그러니까 분수, 소수는 분류가 아니에요.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기술적인 문제지. 그러면 예를 들면 2분의 루트 2라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인데 분수예요. 왜냐하면 분수는 분자 분모가 있으면 돼요. 분자 분모가 정수로만 된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분자 분모가 정수로만 된 거 이것이 유리수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심지어는 2분의 i 같은 이제 복수수도 다 분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가 유리수냐라는 질문은 말이야 격이 안 맞는 분수와 유리수는 서로 상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제 단원 지도 계획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그 단원 지도 방향 바로 밑에 단원 지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 1스테이지 1은 이제 6차 시로 돼 있고요. 6차 시에는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가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차시에 이 탐구하기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 시간이 있고 대부분은 또 한 차시 하나씩 있습니다. 한 차시 하나씩 있다는 말은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그 한 차시마다 한 탐구하기가 시간이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의 수업 시간에서 보면은 충분한 그 교육과정 차시를 고려해서 이 잡은 거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데 다만 학교가 여러 가지 행사로 수업을 하기가 이제 부족하다든가 또는 또 시험 볼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1, 2주 여유를 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과정 차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관행 때문에 이 차시가 안 맞는 거지. 그런 차시를 확보하려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단원 지도 계획대로 가르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1차 시는 기존 교육과정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분수와 소수 표현은 교과서는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분수가 나오면 소수로 고치는 거, 또 소수가 나오면 분수로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가르치지 분수하고 소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언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기존 교과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 한차시를 그냥 볼 수가 있죠. 뭐 이 자체가 수학적으로 대단히 아주 그냥 수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깊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주변적인 거는 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로 읽어보도록 하는 정도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뭐 좀 더 괜찮은 책들을 읽어보면 교과서를 버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교과서를 버려라. 이런 말은 당신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충분히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신에 공부를 제대로 시켜라. 교과서를 버리란 말은 거기 있는 걸 100개를 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어느 하나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가르치면 전이가 일어난다. 전이가 일어나는 이 전이 현상, 전이 효과를 이용해라. 그래서 이거를 교육학적으로는 전이 가능한 이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전이 가능한 이해를 시키면 전이가 일어나는 거고 전이가 일어나면 하나를 가르쳐도 2개, 3개를 깨닫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교육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차시까지 이걸 쭉 한 다음에 탐구 되돌아보기 한 차시, 개념과 원리 연결하기 한 차시, 마지막 수학 학습 원리 완성하기 한 차시 이렇게 총 9차시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탐구 되돌아보기는 이 7차시는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 즉 이 본 수업할 때 개념과 원리 탐구하기에 연결 다 돼 있기 때문에 연결된 거는 뒤에 해설서에 각 탐구 되돌아보기 해설에 다 연결 고리를 다 써놨어요. 연결 고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본문, 그러니까 탐구하기 시간에 되돌아보기를 그냥 하나씩 매칭시켜서 그날 다룰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다. 따로 다루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탐구하기 시간에 되돌아보기 문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것은 선생님들이 편리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학습 목표를 이제 다시 상세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수의 뜻을 알고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딱 한 줄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냐 하는 것은 전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몫으로 다 넘겨주고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을 매번 이렇게 각자 창의성을 발휘해서 모든 전국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발견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학습 목표를 상세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취 기준, 하나밖에 없는 성취 기준에 여러 가지 핵심 역량 6개를 다 넣어서 핵심 역량에 맞게 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제로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학습 목표를 만들고 4개에 따라서 학습 과제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실생활에 쓰이는 분수와 소수 표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건 기존 교육과정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데 왜 바꾸는지 그걸 궁금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동기 유발을 하지 않고 가르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 본류 메인의 수학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다루는 첫 번째 과제. 오늘 여러분 이거 다룰 거고요. 또 그 외에도 계속 이 여러 가지 순환소수에 관계된 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관계를 발견하게 한다든가 또는 특징을 관찰해서 발견하는 것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설명하는 것까지 충분히 이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과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오늘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능력을 키워줬느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설명하는 자리에 세워서 설명을 시켰을 때 그 설명을 잘 해내지 못하면 내 수업은 오늘 실패한 거죠.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학습 목표는 중요한 거예요. 수업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해야 되고 교사들이 만드는 거는 우리 반 아이들에 맞게 이것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맞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 보니까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그 제한을 둔 거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너무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그런 거.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0.7이 있는데 0.7이 버젓이 있는데 이거를 0.69의 순환소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불편하죠. 이 0.7이라는 유한소수가 버젓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슨 사고인가 대단한 중요한 실제로 전혀 쓰이지 않는 이런 거를 계속 시험 문제 내고 또 뭐 유한소수는 뭐 순환소수다 이런 명제를 줘서 맞았냐 틀렸냐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악성 이런 문제를 다루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은 순환소수가 유리수임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룬다. 그러니까 0.36 이렇게 순환마디가 있으면 마디의 개수에 따라서 9가 2개, 그 다음에 36. 뭐 또 뺄셈도 하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화 시키는 공식적인 이런 공식화 시키는 이런 일이 너무 빈번해서 이런 걸로 학생들이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환소수를 굳이 이렇게 유리수로 바꿀 그럴 그 계제가 없는 것이 일장에 순환소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는 이런 지식을 공식으로 외워서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여기서 공식을 만들어서 애들을 테스트하는데 이거는 교육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지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빨리 고칠 수 있다 이런 교육과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 교육과정과 무관한 성취증이 없는 이런 걸 찾고 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수학습 유의사항을 이제 교육과정 만드는 분들이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제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 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이런 기술을 써야 되는 문제를 가끔 냅니다. 심지어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5개를 해요. 1, 2, 3, 4, 5. 그러면 애들이 5번 이걸 해야 돼서 다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악의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냥 응용 문제인데 뭐 연립 방정식 속에다가 이렇게 순환소수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연립방정식이 순환소수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만 필요하죠.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순환소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연립방정식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순환소수를 고치는 기술을 묻는 건데 왜 연립방정식으로 내는 건지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핵심 발문을 집어넣습니다. 핵심 발문은 선생님들이 이 단원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아이들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만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한다면 아이들은 이 단원을 굉장히 많이 이해한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로 핵심 발문을 넣어놨는데 단원에 따라서는 이것을 하나만 이렇게 주어진 데가 있고 2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생각하면 발문 하나 더 넣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발문은 제가 이따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탐구하기로 들어갈게요. 탐구하기.
이 탐구하기의 1번은 분수와 소수 표현인데 이거는 기존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의 어떤 본문에서 이 문제와 비슷한 거를 찾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우리 탐구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그 학습 목표 1번 분수와 소수의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차이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학습 목표 1번 보면은 실생활에 쓰이는 분수 소수의 장단점 이것을 비교하고 특징을 이해하는 이런 학습 목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과제를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티볼이라는 것을 썼죠. 티볼. 체육대회 티볼. 경기를 이제 우리 반 대표로 3명을 뽑는다. 야구와 비슷한 건데 이제 티볼이라고 야구는 굉장히 공이 이제 무겁고 또 다치고 어렵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티볼은 뭐 장비가 간단하고 공도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지만 테니스 공 정도 쓸 수 있고 맞아도 뭐 치명적인 상처는 안 나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경기로 개발된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에 수업 보러 이제 많이 가는데 티볼이 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학생들 운동장에서. 그래서 티볼을 소재로 사용을 이제 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안타라는 것이 안타를 친 비율, 안타율 또는 이제 야구에서는 타율 이렇게 말하는데 타율이라는 말을 또 굉장히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타율이 뭔지. 그래서 안타를 친 비율 이렇게 용어를 바꿔놨고 또 안타를 친 비율도 잘 이해를 못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안타를 친 비율은 타수분의 안타수다. 타수도 어려운 말이네요. 타수. 여기서 타수는 공을 친 횟수다. 이게 정의를 안타수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과제를 내고서 실험 과정에서 많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안타를 이해 못하고 타율도 이해 못하고 뭐 이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도 쉽지 않죠. 이 안타, 야구 뭐 이렇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과제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숫자로는 굉장히 숫자를 바꾸기 편하고 안타라는 것이 그래서 숫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한 6명 학생에게 여러 가지 이제 타수별로 안타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에 이 문제 최초 실험본은 그 전년도에 프로야구 안타 최다 안타상을 탄 사람을 누구냐 이걸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프로야구는 아다시피 1년 동안 쭉 진행되기 때문에 타수가 500타수가 넘더라고요. 500에서 약 700타수가 나와요. 그럼 536타수 307안타. 그럼 타율 어떻게 구하겠어요? 307 나누기 530 얼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계산기를 다 써야 되고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계산기를 빼기 위해서 숫자를 작게 바꿨어요. 가상의 데이터로 약 4에서 25까지 숫자를 썼죠. 그리고 이 숫자들 중에서는 골고루 2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내는 것 또는 5 또는 2와 5가 같이 곱해져 있는 것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도 끼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유한소수로 떨어지는 것과 무한소수로 가는 것을 몇 개씩 섞어서 골고루 최대한 나타나도록 하고 분모는 최대 8이면 이제 소수가 3번째 자리까지 나오잖아요. 셋째 자리까지. 그래서 8 이내에서 이제 소수 3번까지 애들이 나누면 규칙을 뭐 유한소수로 떨어진다든가 또는 무한하더라도 순환 마디가 2개라든가 이렇게 바로 이제 순환하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지루하지 않는 계산의 숫자들을 이제 제시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기 제시한 문제가 그다음 나오는데 이제 후보를 골라야 되니까 안타를 친 비율을 분수로 이제 나타내도록 했어요. 분수로 나타내면 11분의 7, 8분의 5, 6분의 4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일단은 이제 비율을 쓰는데 비율은 분수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초등에서 소수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분수로 쓰도록 일부러 유도했어요. 일부러.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통제를 한 겁니다. 닫아놓은 거죠. 분수로. 아이들의 눈을 분수로 가서 비교해봐. 비교해봐. 두 번째 질문이 비교해봐.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을까? 이 질문은 다소 우리 수학의 발견에 다른 질문과 달리 약간 닫혀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아이들을 약간 한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로 질문을 닫아놓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추측하는데 아이들은 뭐 나눗셈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아이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모둠 활동을 집어넣습니다. 수학의 발견에서 모둠 활동은 그 특정한 문제에만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서는 2번에 붙었는데 2번에 붙은 이유는 2번이 가장 아이들의 그 생각이 다르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둠 활동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만 모둠 활동을 넣고 다른 것들은 모둠 활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개별 활동으로 끝내고 아이들 몇 명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시간을 가야지 모든 걸 다 모둠을 주면 정말 그 시간이 한없이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가보면 학교에서는 모둠 활동을 위해서 아예 아이들을 처음부터 4명씩 모아서 처음부터 앉혀놓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교탁이 앞에 있다면 교탁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둠 활동하는 이 순간만 2번에 2번 요 순간만 모이는 거고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의자를 해체해서 앞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앞을 보는 의자를 해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옮기고 막 이제 모이고 또 떼고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한 것은 바닥이 책상 바닥이 이렇게 좀 미끄럽지 않기 때문인데 어떤 학교는 가보면 아예 그 책상 그 4개의 그 책상과 의자 4개 있잖아요. 그 발 거기에 테니스 공을 다 찢어서 붙였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그리고 막 스무스하게 애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학교는 아이들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통 책상은 약간 무거운 데다가 바닥에 넓적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붙죠. 그런 학교가 좀 불편하긴 한데 저는 학교 있을 때 고3들도 다 시켰어요. 고3들도 아주 옛날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는데 그거 다 옮겨라. 모여라. 다시 또 책상 옮겨서 제자리로 가라. 1시간에 3번씩 4번씩 옮기게 했어요. 모둠 활동할 때마다. 첫 주만 불만이 나와. 첫 주만. 근데 계속 시키면 당연하게 애들이 느낍니다. 고3도 머리 컸지만 이제 시키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맞게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나를 쳐다보는 순간과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게 모둠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고 모둠 활동 순간만 아이들이 마주봐야지 평상시도 마주보고 있으면 수업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꾸 이 전체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팀 내에서 머무는 이런 일이 잦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구분하셨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둠 활동의 기본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해결하면 이제 2번에 가서는 이제 분수와 소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래서 분수가 편리한 경우, 소수가 편리한 경우까지 일상의 다른 경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뭐 이 해답에 보니까 레시피 같은 거. 레시피는 이제 보통 뭐 2분의 1 숟갈 뭐 이렇게 뭐를 반으로 잘라서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분수로 돼 있죠. 소수는 이제 금방처럼 크기를 비교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비율을 나타낼 때는 분수보다는 소수가 좀 편리한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내고 해답에 보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것을 충분히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선생님들은 해설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해설서를 보는 순간은 수업을 준비할 때 학생용 과제를 먼저 충분히 적어도 한 20분 이상 한 과제를 풀면서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예측하고 예상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수업 구상을 어느 정도 해설서 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해설서를 보면
먼저 가장 봐야 될 거는 탐구활동 의도입니다. 탐구활동 의도. 기존의 교사용 지도서는 이 탐구활동 의도가 없습니다. 탐구활동 의도는 이 탐구활동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 의도는 언뜻 보면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안 읽고 넘어가시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의도가 만든 사람 의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의도가 다르면 이 원래의 만든 목적에 아이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답하지 못하고 또 끝나고 났을 때 다른 방향에서 아이들의 그 성취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사람들은 어쨌든 최대한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 의도를 설명해 놨는데 의도를 읽고 나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바꿀 수 있어요. 아, 이런 의도였구나. 그래도 그럼 나는 그런 의도였다면 나는 요 수치를 좀 바꾼다든가 활동을 바꾼다든가 나는 모둠 활동을 이걸 안 시키고 저걸 시킨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는데 의도를 모르고서 바꾸면 의도된 대로의 원래 목표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수업에 그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실험 과정에서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의도를 이렇게 일부러 많이 집어넣고 의도도 여기처럼 3가지가 들어간 의도가 있죠. 어떤 탐구 과정은 뭐 5가지, 6가지 의도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의도를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느냐.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복습한다. 이건 초등학교에서 했으니까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고 이제 어느 표현이 더 편리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몫을 계속 자연수에서 멈추지 않고 나누어서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계속되는 경우 순환소수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순환이 길지 않은 것들이 7분의 1처럼 6개 가지 않고 한 2개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순환소수를 첫 번째 제시해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순환하는 게 있다. 딱 떨어지는 게 있다. 유한한 게 있다. 무한한 게 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무한소수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되고 이 무한소수 경험은 초등에서 했어요. 3분의 1 같은 거는 0.3333 이렇게 나가서 점으로 그냥 찍는 마디를 찍는 건 아니고 초등에서는 점으로 찍는 경험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상기시킬 수도 있고 이 정도 이제 탐구활동 의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의도는 계산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계산기 사용하지 않는 의도를 읽어보시고 이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 근데 이 계산기 사용하면 어때? 라고 판단하시면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교과서 저자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의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도 다음에는 예상 답안이 나옵니다. 예상 답안은 예상 답안이기 때문에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학의 발견은 답안이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서론에서 들었을 거고요. 다양한 답안이 있다는 것은 예상 답안이 다른 답, 이것과 틀린 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예상 답안이라 그랬지 정답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다 선생님들이 받아주셔야만 아이들이 다양한 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업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안에는 학생 답안도 넣어놨는데 학생 답안도 학생들의 약 4,700명 정도가 이 실험에 참여해서 학년별로 1,500명이 넘는 데이터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는 정말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선해가지고 이렇게 학생 답안을 가급적 한 개의 문제당 하나 이상 이렇게 넣으려고 했고 또 탐구 되돌아보기에도 학생 답안을 이용해서 다시 문제를 재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넣어놨으니까 학생 답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학생 답안을 보시면 다른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이제 이것이 아닌 다른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의 반응을 보시면 우리는 학교 애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예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예상 답안을 이제 지나가면 수업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해설서의 최고 핵심은 저는 수업 노하우라고 보고요. 수업 노하우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기에 필요한 것들인데 특히 이거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는 이런 노하우가 별로 필요 없는데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에서는 정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하우들을 가급적 많이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노하우를 보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이런 노하우로서 소수 표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입 과제이므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이 과제는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도 없고요. 교육과정에 없는데 이제 소수하고 분수하고 누가 더 편리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설득하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서는 이거를 뭐 아주 깊이 있게 하나씩 애들이 그냥 막 다 이렇게 그런 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라 이런 수업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 과제는 안 다루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의 의도를 보시면 두 번째 의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수업 노하우에 일부 학생들은 이 안타수만 보고 결정하거나 둘씩 비교해서 토너먼트식으로 3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실험 과정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타수가 뭐 최대 25타수밖에 없지만 프로야구의 경우는 500타수가 넘는다 그랬죠. 500타수가 넘어가면요, 아이들은 그 분모의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분모에. 그래서 안타가 최다 안타, 가장 많이 친 사람이 있는데 최다 안타를 가장 타율이 높은 안타율이 높은 것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 그 아이를 골랐냐, 그 선수를 골랐냐 그랬더니 얘가 가장 안타를 많이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굉장히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이 비율 개념이 작은 숫자에 비해서 사라지더라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작은 숫자는 얼마 안 되니까 애들이 뭐 8분의 4, 12분의 얼마 이런 정도는 비교하려고 하는데 500 얼마 분의 300 얼마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수, 자기가 알 수 있는 수 이런 그것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나중에 가서는 그런 수를 다뤄야 되겠지만 이 초기부터 그런 수를 다루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타를 많이 줄여놨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이 안타 수만 보고 대표 선수를 뽑으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예상하시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부분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결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토론 주제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예측이 되겠죠. 이런 예측을 하지 않고 수업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런 현상을 보였을 때 무시하게 된다든가 또는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듭니다. 야, 너 봐라. 이거 한번 내가 해볼게 하고 그냥 아이 연필을 뺏어서 선생님 수업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이제 막으려면 준비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질문할 거냐,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서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수업 노하우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써놓은 것들이니까 이거 수업 노하우를 충분히 읽고서 수업을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노하우의 뒷부분에 참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참고는 이제 수업 노하우는 아니지만 왜 이런 소재를 썼느냐, 학생 친화적인 탐구 활동 소재를 썼다. 이 친화적이라는 말은 용어도 우리가 학생 친화적인 용어를 썼지만 학생 친화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학생 친화적인 것이 아이들한테 주는 정서적인 그런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미국서 나온 책의 번역서에 이런 게 있어요. 군용 트럭인데 군용 트럭 예를 들면
군용 트럭이 뭐 45인승 트럭이다. 근데 뭐 460명이다. 460명의 군인을 45인승 트럭에 실어서 날리려면 트럭이 최소 몇 대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문제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는 아니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하겠죠. 460 나누기 45 하면은 10대 하고 450이니까 10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눗셈을 배울 때 초등학교, 그럼 몫은 10이고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몇 대 필요하냐 차량이. 그러면 답은 11대입니다. 11대.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10대다 그냥, 또는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쓴, 문제에서 원하는 11대를 쓰지 않고 몫과 나머지를 썼다든가 또는 10대라고 그냥 썼다든가 하는 아이가 무려 72%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아이들이 지금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썼겠냐? 나눗셈도 다 제대로 했는데 왜 11대라고 못 쓰는 걸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군용 트럭이다. 그 초등학생에게 군용 트럭은 전혀 다른 나라의 어떤 이상한 그 우주인들의 세계고 전혀 모르는 세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서적으로 이 문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 친화적인 이 용어나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라도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 이렇게 바꿨으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460명인데 이 버스가 45인승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 몇 명을 태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또는 그 책에는 더 세게는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그 학생에게 책임감을 줘라. 책임감은 이런 겁니다. 네가 학생회에서 지금 이번 소풍을 계획하는 책임자야. 네가 버스를 정할 권한이 있어. 너는 버스 몇 대 부를 거야. 네가 그걸 정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럴 때는 거의 90% 이상의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책임감이나 어쨌든 그 주도성을 학생에게 얼마큼 주느냐, 그리고 그것이 학생의 문화에 정서에 얼마나 적합하냐, 현재 우리 동네 우리 아이들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그런 예로 군용 트럭을 많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죠. 미국도 군용 트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 보면은 너무 아이들의 그 삶과는 관계없는 우리 어른들의 교과서 저자들의 삶에 관계된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수학의 발견도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소재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피하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그래도 특정 소재는 아이들의 그 문화에 맞지 않지만 그걸 써야만 되는 소재가 있는 것들은 저희도 못 피했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있는 소재는 최대한 아이들에 맞는 소재로 바꿔주는 것이 아이들의 그런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학생 친화적인 소재를 쓰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과제를 만들 때마다 고민했고, 선생님들도 이제 별도로 과제를 만들 때는 항상 그 소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재의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도 아이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된다. 기왕에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고 참여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과제 1번 가지고 이제 서론과 더불어서 쭉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 다음 과제는 10분간 쉬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과제 1시간 동안 약 45분 정도 다뤘는데 45분 동안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11시 5분에 선생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